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은 제가 OT를 했어요. 그쵸? 뭐, 보시면서, 뭐, 수업 도중에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뭐 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뭐랄까, 좀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뭐랄까요.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뭐, 유해생 분이신들인가요? 아니면은 1차도 같이 공부를 하시는지, 그쵸? 요즘 1차도 쉽지 않죠. 네, 2차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1차랑 2차 많이 같이 하신다 그러면, 1차에선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내년 동차를 할 수도 있고, 뭐 못 할 수도 있겠죠. 뭐 저희 회사에 지금 31기 권위사가 있는데, 지금 후배가 있는데, 그분은 뭐,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운동차로 31회 작년에 제가 뭐 사실 동차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별로 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물어봤는데 정말 한 번씩 한 번씩 합격했더라고요. 1년 공부해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자기는 최대한 그 뭐랄까요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다른 걸 아예 보지를 않았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봐야 될 부분들만 다 보고 뭐 자료가 와도 그냥 다 무시하고 안 봤다는 겁니다. 뭐 그게 뭐랄까, 그 분이 이제 잘해서 그런 거겠죠. 잘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운도 있을 거예요. 운도 많이 따랐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 말로는 꼴찌였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꼴찌는 아니었어도 좀 하위권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보면은 사실 그런 것도 운인 거죠. 1년 만에 합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가능은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내가 뭐 당장 많이 부족하니까 어렵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공부할 때는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동차라는 것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당장 2년, 3년 차 되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년 합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수험 기간은 짧으면 짧아서 좋습니다. 수험생이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뽑으면은 또 달라요. 일하는 거랑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가겠다는 느낌보다는 점수를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네요. 뭐 중간중간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책을 보시면 이게 지금 책이 되게 두꺼워요. 지금 제가 쓴 책은 아니고 강원진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게 부산대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실제로 관세사에서도 출제를 하신 분이 출제를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사 시험에서도 무역신문이라는 과목을 출제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제로 출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출제위원들이 하는 말이 되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들도 선정을 할 때 이분이 쓰셨던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다 보고 가겠다. 물론 좋아요. 다 보고 가면 좋고 가급적 암기를 하겠다라는 거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굳이 다 보고 넘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나라면 어떻게 답을 더 쓰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답을 써야 될까?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을까? 다르게 표현을 할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뭐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다 보고 가고 싶어요. 그래도 출제위원이 기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수업 목적상 봤을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일단 제 생각에는 뭐 특정 부분들이 굳이 뭐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역계약의 성립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역 실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뭐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매수인이라는 그런 사람 또는 뭐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둘 간의 거래를 하면서 뭐 국제적인 거래겠죠. 무역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거래를 할 때 쭉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맺는다는 것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계약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행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행되고 나면은 나중에 종료가 되겠죠. 뭐, 잘 이행이 되면은 좋게 끝날 거고요. 만약에 이행하려고 봤는데 중간에 뭐 대금 지급 안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잘못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클레임 제기하겠죠. 이거 왜 이러냐? 뭐, 다른 물품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돈을 깎아달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역 과정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역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뭐 맞물려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계약 성립 따로, 이행 따로, 종료 따로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이라는 과목이 보면은 되게 광범위하죠.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통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수출 수입 통관도 무역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무역이라는 과정 중에서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관세법, 그다음에 뭐 관세평가, 뭐 HS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어요. 무역 실무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관세법이랑 뭐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관될 수 있거든요. 연관지어서 뭐 관세법 문제를 낼 때 무역 실무적인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관세평가를 물어볼 때에도 무역 실무라는 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규칙 자체를 뭐 DDP 규칙으로 했는데 평가에서는 CIF 규칙을 기초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비용도 발생된 것은 어떻게 공제를 할 것이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생각이 될 수가 있다면 나중에 뭐 무역 실무뿐만이 아니라 뭐 관세법, 관세평가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심화가 됐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 전에 일단 목차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례, 목차, 차례 비슷한 말인데 4페이지를 보면요. 4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무역 계약입니다. 무역 계약. 일단은 계약이 되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행하든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무역 계약이구나. 근데 챕터 1을 봤더니 무역 계약의 성립이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뭐 국제 상관습하고 부터 2010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면은 무역 계약의 약정 조건과 무역 계약의 체결이란 부분이 있고,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뭐 중거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항상 뭐 어떤 거래를 할 때도 뭐 계약 성립을 할 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거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골라가는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것들을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때 채택을 하는 거, 채택을. 우리 이런 거래,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해석을 합시다. 우리 이걸 가지고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CIS도 마찬가지예요. CIS 같은 경우에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죠. 유엔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많겠죠. 국제적인 규칙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많을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무적인 부분을 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나중에 뭐 관세사로서 일을 할 때는 무역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컨설팅을 할 때 뭐 통관하는 뭐 수출업자 있잖아요. 통관을 하는 수출업자한테도 컨설팅을 할 때 그런 지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뭐 통관밖에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일을 할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파트 2라고 해서 무역 대금 결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 계약이었고 두 번째가 결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결제, 그렇죠. 돈을 지급해줘야겠죠.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크게 구분지어서 보면은 신용장인 방식하고 신용장이 아닌 방식, 뭐 무신용장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신용장이라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못 믿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못 믿는 겁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물품이 이제 줬는데 대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더 못 받으면은 말짱 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게 마련인 거고, 뭐 대금 지급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돈은 줬는데 물건이 이상하게 올 수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장 방식이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많이 발생을 했고, 이제는 거래라는 게 무역이라는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FTA도 먼저 등장하게 되면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굳이 신용장 방식을 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굳이 돈 들어가면서 수수료 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리 거래할 때 송금 방식으로 해서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금 결제를 합시다라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를 봤을 때도 신용장 방식에 의한 출제가 되기보다는 추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송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자무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자대금 결제라는 부분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자대금 결제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 파트 보시면 국제물품 운송 나와 있어요. 대금 결제 부분 나와 있었고 물건을 보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부분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이제 보험 부분 나와 있습니다. 적화보험과 무역보험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해상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이 있을 거고요. 보험에서도 해상보험 말고도 항공보험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보면은 전자무역 나와 있습니다. 전자무역 파트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거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책이 올해 나왔거든요. 올해 여름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분은 잘 모르지만 봤을 때 여기 파트가 따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자무역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공부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로 가시면은 이제 무역 거래 분쟁의 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역 계약의 종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분쟁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분쟁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부록에 보면은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기출문제 및 연구문제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따로 없어요. 그냥 출제했던 것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뒷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하실 때 당연히 기출문제 정리는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책이 제가 저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문제풀이반 했었는데 그때는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가지고 다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어떻게 답하는 기술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예상되는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연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책이 따로 나와가지고 이걸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던 문제가 거의 동일하게 또는 조금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고 들어가셔도 전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출문제 준비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거랑 유사하게 나오거나 거의 똑같이 나오면은 일단은 준비했으면 당연히 잘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준비되어 있으면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걸 다 일일이 다 보면서 답을 작성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될 거예요. 부담되실 것 같고 적어도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들까지만이라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업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출문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드릴게요. 뭐 학원에 뭐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메일이 됐던 메일로 드리거나 아니면은 직접 출력해서 드려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게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기출문제가 지금 나왔던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근데 사실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게 기출문제가 실려 있어요. 다 실려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만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게 꼭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뭐 저랑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접근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이 다르면은 뭐가 맞는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안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저랑 다른 학원의 강사분이라고 저랑 싸워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역 실무란 과목은 특히 더 그런 게 실무다 보니까 딱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생각을 많이 기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다만 좀 꺼려지는 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양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아무래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합격했던 관사라든지 아니면 강사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거거든요. 한국에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번 거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분들 여쭤보신 다음에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은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렇죠. 강사라면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고 이게 맞구나. 적어도 나랑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라고 하면은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역계약의 성립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 책 보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무역 문제를 뭐 읽고 나서 바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뭐 짧게라도 뭐 2분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만의 목차를 만들어 보시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제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 1, 다시 1이죠. 제가 문제를 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염장이 됐건 머릿속에 됐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지금부터 이제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3페이지입니다. 네, 보시면서 한번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답안을 구성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5점짜리 문제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구성이 됐는데 만약에 5점짜리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이 부분들이 일부분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셔서 한번 답안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2차 과목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보시고 많이 기술해 보셔야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읽으셔가지고는 점수 얻을 수가 없어요. 가급적 생각 많이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 생각이 좀 연습이 돼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바로바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고요. 일단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영미법, CISG, 한국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점짜리 문제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술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5점짜리 문제로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책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시점짜리, 5점짜리 분량을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봤을 때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가 시점짜리 분량 쓰이고 있거든요. 5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한 5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페이지 될까요? 10페이지 좀 안 되려,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원래 7.5페이지니까 7.5페이지 또는 8페이지 정도, 7, 8페이지 좀 더 많이 나가면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한 8페이지 정도 생각해 보시고 아 정도 되는 분량을 써야지만 5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3점짜리 문제 공부하실 때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문제가 분량이 딱 될 것 같은 거예요. 3점짜리 분량이 될 것 같으면 아 10점짜리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되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면은 이것은 10점짜리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나오게 된다면은 5점짜리 중에서 일부로 나오거나 일부라는 것은 5점짜리 문제를 냈을 때 파트를 나누는 거죠. 5점짜리 문제를 낼 때 뭐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3개로 구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25점, 20점, 20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15점, 15점, 20점이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접근하실 때 그렇죠?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문제가 나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게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봤을 때 10점짜리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2점짜리 나올 수 있겠다, 5점짜리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분량을 가지고 예를 들면 5점짜리 분량이 되는 문제를 10점짜리 문제를 내기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반대로 5점짜리 되는 그런 분량들을 가지고 5점짜리 문제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추 비슷한 양이 돼야지만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이거 봤더니 딱 분량이 맞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2점짜리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거 말고도 봤을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 중요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봤을 때 분량도 맞다 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제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영미법, CISG, 그다음 한국법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비교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그냥 각각 CISG 어떻게 되어 있고 영미법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국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그것도 비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해서 기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각각 부분들을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술하지 않고 그냥 영미법, CISG, 그다음에 한국법을 표를 만들어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처럼 이렇게 나열하셔도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저는 더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접근하는 방식이야 꼭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내용들은 빠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그거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영미법, CISG, 한국법을 표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이대로 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새롭게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목차, 로마 숫자 1, 2, 3, 4 나와 있는데 1하고 4는 서론 결론이고요. 2, 3 같은 경우에는 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인데 본론을 쪼개놨구나. 그런 내용들을 각 이제 중요한 부분별로 해서 그런 화두별로 해가지고 구분 지어놨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5점짜리 문제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익숙한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기승전결 이런 건 사실은 소설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논술을 할 때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기승전결 부분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론, 변론, 결론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요, 서론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습니다. 딱히 많은 부분들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처음에 서론부터 너무 많은 힘을 빼는 겁니다. 서론부터 너무 많은 힘을 빼게 되면은 본론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론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언급, 음식으로 따지면 에피타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을까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건지, 그렇죠? 성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쓰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서론 처음에 보시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한다. 어떤 계약,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론 처음에 내용 보시면 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물품 매매 역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별 내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역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이 어떤 것이다 라고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무역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성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를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서론에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성립, 이행, 종료라는 과정들도 있고, 그 중에서 성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영미법, CISG, 한국법이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규정들을 비교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쵸? 별 내용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미법이라고 하는 거, CISG, 한국법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이 가장 주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 다루고 있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미법, CISG, 한국법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넘겨서 보시면 나와 있죠. 무역계약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데 무역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특정 요건이 있다고 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나와 있죠. 뒤에 특별한 내용 없고, 영미법에서는 계약을 약속으로 보고 있다.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영미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언급을 한 거고요. 자세하게 얘기한 거 아니죠. 그냥 언급 살짝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CISG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살짝 던져놨죠. 그 다음에 한국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뒤에 8페이지 보시면 넘겨서 보세요. 목차 4번에 보면은 한국법 등 대륙법에서의 계약 성립 나와 있는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서에 다 언급하게 되면은 본론에 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보면은 영법이랑 CISG 같은 경우에는 되게 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중 일부만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지만,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만 자세하게 좀만 써버리게 되면은 본론에 쓸 내용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서론 본론이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론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왔는데 또 뒤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서론에서 아예 쓰지 않고 나중에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한국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다루겠다.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가볍게 던져놓고 뒤에 본론에 가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이와 같이 무역계약에서도 유한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뭐 다 쓸 수 있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이하에서는 무역계약의 성립의 요건을 뭐 영미법, CRCG, 한국법 등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고 무역계약의 법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왔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죠? 아래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쓰고자 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별 내용 없죠? 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읽어보시면 아, 이거 다 써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제를 보고 봤더니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규정별로 비교하는 거다라고 딱 파악되고 나면은 아, 그렇다면은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과연 무역계약이 뭘 말하는 건지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가볍게 던져두고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서론이 이대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더 내용 줄여서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서론, 변론, 결론 점수가 뭐 다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서론과 결론에서는 점수가 크게 비중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본론에 더 집중하셔야지 서론과 결론에서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게 미련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서론에서 정말로 많이 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내용을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서론을 막 쓰는 겁니다. 서론 막 쓰고 봤더니 본론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이게 저희가 80분 동안 쓰다 보면은 앞에서 막 쓰다 보면 뒤에서 뒤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뒤에 가면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중복될 수가 중복되는 건 뭐 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좀 피하는 게 좋으니까 서론과 결론에서는 정말 뭐 툭 서론은 그냥 화도 던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에서는 그냥 정리라든지 아니면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들,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본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를 냈을 때 5점짜리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서론 같은 경우에는 2점을 줘요. 2점을 배점을 하고 결론에서는 5점을 배점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본론에 배점을 해놔요. 왜냐하면 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2점밖에 안 주는 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언급만 살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뭐 3점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서론보다는 결론 가서는 이제 또 그런 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점수 더 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본론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범위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서 점수 좀 더 주는 것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야 보면은 저도 수험생들 보면은 서론과 결론에 5점씩 배점을 하는 분이 많거든요. 서론 결론 5점씩 배점하는 분이 많은데 물론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서론과 결론에서는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론과 결론에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본론에서 더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의 그런 거잖아요. 아까 채점표 나왔었잖아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기술해라 라고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말 뭐 딱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더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론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거예요.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있어야지 무역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거죠. 둘 간의 의사표현이 합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하는 게 합의를 말하는 거죠. 내용을 봤더니 매매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뭐 어그리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계약 성립을 위한 뭐 의사표시는 내용적으로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치하는 바에 따라서 통일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까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교수님이기 때문에 워낙 이런 게 많이 단련되어 있는 거죠. 표현 같은 것들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굳이 따라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뭐 내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매매 계약에서의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라는 것이 청약 말 그대로 우리 거래를 합시다라는 제의를 하는 거죠. 제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승낙 오케이 우리 거래합시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들어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뒤에 보면 이제 2번, 3번, 4번 목차를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영미법 나와 있고요. 3번에서는 뭐 CISG, 4번에서는 한국법 등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문제에서 물어봤던 각 부분들을 하나씩 언급을 한 건데 1번에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들어간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거 그냥 개요라고 보시면 돼요. 개요. 개요 또는 뭐 위의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뭐 영미법, CISG, 그다음에 한국법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가 있는 게 맞죠.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원래 끝이에요. 합의가 있으면 뭐 끝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봤더니 영미법에서는 합의 말고도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CS도 마찬가지고 한국법에서 마찬가지인 게 합의만 있으면 과연 성립이 되는지 아닌지를 각각 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 자체는 기본 개념 자체는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영미법에서의 계약 성립 나와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영미법이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법을 말하는 건데 약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인. 말 그대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 영어로는 뭐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데 영미법에서는 단순 합의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약인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죠. 약인이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고 영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게 됐어요.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냥 오케이 우리 거래합시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계약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건지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면 약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실제로 수입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죠. 약인의 필요성. 약인이 왜 필요한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목차 2번에 보시면 약인의 요건. 그렇다면은 약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성립이 되는 건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봤더니 약인 이론의 완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약인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약인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또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만 거래하는데 뭐 위험성이 안 따르겠죠.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약인의 필요성 보시면 영미법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약속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대가 관계를 약인이라고 한다. 즉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인이라는 것이 그냥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거래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한쪽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매도인, 매수인 둘 다가 서로 얻는 그 이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대가 관계. 관계라는 것이 이제 둘 간에 가지는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대가를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약인은 약속자와 수약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속의 대가로 제공되는 행위, 즉 대가의 상호 교환을 말한다. 이거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대가의 상호 교환. 이게 바로 약인의 키워드입니다. 약인이 뭔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대가의 상호 교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대가 상호 교환. 말 그대로 그거죠. 대가라는 게 있는데 상호 교환하는 겁니다. 한쪽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뭐 수약자, 뭐 약속자, 수약자 나와 있는데 약속을 제의한 사람, 그 다음에 약속을 이제 받은 사람, 그렇죠? 그렇게 둘 간에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대가라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약인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대가의 상호 교환은 약속과 교환해서 뭐 약속자가 받는 권리, 뭐 이익, 뭐 이윤, 편의 또는 수약자가 부담하는 부작위, 불이익, 손실, 의무와 같은 약속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계약법 이론상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상호 합의 외에도 약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겠죠. 합의만 가지고 성립이 되면은 약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약인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만 얘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게 어떤 건지 봐야 되는 건데 보니까 요식계약이 요식계약 이외에 단순 계약은 둘 간의 합의 이외에 약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한 계약 성립의 근거로 간주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날인 증서라도 약인이 없으면 구속력이 불인정된다. 날인 증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서명을 한 거죠. 서명을 어떤 계약서 형식을 가지고 서명을 다 한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갑을 다 있잖아요. 서로가 오케이 계약은 서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약인이 없으면은 안 된대요. 구속력이 불인정된다. 즉 한쪽이 안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계약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거래되어야 하고 또한 충분한 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가치라는 게 대가라는 것이 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밑에 요건하고 이런 거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 약인 요건이죠. 첫째, 약인은 일방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쌍무 계약에서와 같이 쌍방 모두가 상호 교환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채무의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매도인과 매도인 얘기해 볼게요.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물건을 판매하면서 얻는 이익이 뭔가요? 돈을 받는 거죠. 대금 지급 받는 거죠. 대금 수령하는 거고 반대로 대금 지급한 사람은 얻는 게 뭔가요? 자기가 처음에 이렇게 돈을 준 거는 불이익이죠. 하지만 대가로 물건을 받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이것이 합의가 돼요. 그렇죠? 교환이 되는 겁니다. 상호 교환이 되어야지만 약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상거래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일방적인 증여라고 생각해 볼게요. 증여. 그냥 물건 판매한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그냥 이거 너 가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한 사람은 그 사람 판매가 아니라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자기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그 대가를 얻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얻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약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영미법에서 이런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계약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고 둘째, 교환되는 대가는 반드시 경제적, 금전적으로 대등하고 공평한 가치를 가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꼭 두 개의 가치를 동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이 좀 더 손해를 봐도 되고 한쪽이 좀 더 이득을 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부작이나 손해, 책임 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꼭 동등할 필요는 없구나. 그냥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셋째, 약인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법적인 약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은 모두 무효이다. 적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가치, 아까 위에 보면은 이제 충분한 법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나오시잖아요. 그 표현을 봤을 때도 법적인 가치라는 것이 법적, 즉 적법한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요건은 기술하실 때에도 함께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법에 위배되는 건데 불법인 건데 예를 들면 마약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마약을 줄게 라고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약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약인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약인을 제공한 자만이 그 계약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인을 제공한 자, 즉 그 당사자만이 그런 계약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한쪽이 그것을 안 지켰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3자, 다른 3자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인을 제공한 자, 즉 당사자만이 그런 것들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꼭 당사자 원칙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유효한 약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인 없는 약속, 즉 약인의 결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6번이라 나와 있죠. 약인의 결여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각주가 달려 있죠. 그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무상의 약속으로 이는 증여나 선물과 같은 것으로 이런 것들도
안 된다. 왜냐면은 한쪽에서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약간 요건 생각해 보시면 한쪽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가 대가를 상호 교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선물, 증여 한쪽만 주는 거죠. 그렇죠? 일방이 주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인이 결여되어 있다. 즉 약인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약인에 대해 설명 좀 더 드리면 약인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희 일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강료를 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얻는 게 뭔가요? 수강료죠. 돈을 받고 대신에 저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인 거죠. 저한테 그거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약인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커피 드시라고 제가 커피 사오겠습니다. 이것은 약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만약 제가 강의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의 시간 됐는데 강의하러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심한 소송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 강제성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커피를 안 샀어요. 커피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쉬는 시간에 커피를 안 사드렸어요. 그럼 저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강제성이 가지고 이거 왜 안 샀냐고 소송 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약인이 있으면은 약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약인이 안 된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커피라든지 이런 거 주는 것은 사실은 약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저한테 강제할 수가 없다. 왜 커피 안 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인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과거의 약인은 이미 행하여졌거나 완료되어 버린 약인이므로 교환적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약인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겠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나중에를 말하는 거, 장래, 그렇죠? 강의를 해주겠다는 거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적인 약인은 당연히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도덕적 약속이 나와 있어요. 도덕적 약속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겁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제가 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미안해야겠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보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약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금전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것처럼 도덕적인 약속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가치라는 것이 법적이고 건적이고 이런 가치가 해당이 되는 거구나.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가가 없는 것들, 일방이 손해를 입는 것들은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시면 환형 약속 나와 있는데 환형이라는 영어를 봤더니 일루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루전이라는 것이 이제 환형, 그렇죠? 유령 같은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홀리는 거 그런 건데 환형 약속으로 약속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아닌 경우. 즉 계약의 성립 또는 철회 여부가 자의적인 선택으로 달려있는 경우에는 상호 의무의 원칙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약인으로 볼 수가 없겠다. 내용이 어렵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냥 말 그대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의적인 거라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5번에 보시면 명목적 약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여 약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대가의 상호 교환이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건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하실 게 뭐가 있냐면 내용을 이해하셨죠? 그럼 이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를 냈을 때 약인의 요건이라고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약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문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인의 결여라고 하는 것, 약인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술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는 하셨잖아요. 약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고, 아,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넘어가야지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답안을 기술을 할 거고, 그런 내용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 팁을 들어 말씀드리면, 약인의 요건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요건이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분량을 보세요. 그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아, 시험자리 분량을 봤을 때 과연 뭘 의도하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분량이 없었는데 문제 나왔다는 것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내용 쓰라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제 약인의 요건을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 쓰고 나서 약인의 결여를 살짝 언급하겠어요. 약인의 결여라는 것은 돌려 얘기하면은 약인이란 그 결여가 아니면은 요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인의 요건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인의 결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또 언급해 주면은 아, 조금 더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 나온다면은 아, 나는 이거 다 써야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약인의 요건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뭐 저희 책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딱 네 가지 그거 가지고 쓰시면은 점수가 높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씩 챙겨 보실 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